1469년 11월 2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복궁 안 승정원 앞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홍윤성, 좌의정 윤자운, 우의정 김국광, 그리고 원상 대신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최항, 조성문.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종실록에는 이날 아침 승지와 전현직 정승들이 왕에게 문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안 인사 중에서 딱 8명만 따로 승정원에 모였어요. 누군가의 별도 연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8명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내시 안중경이 사정전 쪽에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안중경이 무릎을 꿇더니 소리쳤습니다. 성상께서 흉하셨습니다. 20살 왕 예종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종실록은 이 소식을 듣고 재상들이 실성하며 통곡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통곡이란 게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신숙주가 곧바로 입을 열었거든요. 국가의 큰일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왕은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왕이 죽은 지 채 1시간도 안 됐습니다. 시신이 식기도 전에 다음 왕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전날까지 예종은 멀쩡했습니다. 여진족 추장이 예조 관리를 때린 사건을 직접 처리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전날까지 업무를 보던 20살 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왜 슬퍼하기도 전에 다음 왕을 정하자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예종의 아버지 세조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왕관만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종의 아버지 세조, 이분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요. 그런데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공신입니다. 같이 칼을 들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토지, 노비, 면세특권, 사법적 면책까지 세조는 이걸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나눠주면 끝이 아닙니다. 공신들은 더 달라고 합니다. 세조가 재위하는 동안 크고 작은 반란과 사건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신을 새로 책봉했습니다. 공신이 또 공신을 낳은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준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보다 주주들의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세조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전략을 썼어요. 기존 공신들, 그러니까 계유정난 때부터 함께한 한명회, 신숙주 같은 사람들을 구공신이라 부릅니다. 세조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키웠습니다. 신공신이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남이와 구성군 이준입니다. 남이는 17의 무과 장원급제를 한 천재 무인이었고 구성군 이준은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세조의 조카뻘 종친이었습니다. 1467년 함경도에서 이시아의 난이 터졌을 때 세조는 이 두 사람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둘 다 25, 26의 청년이었어요. 이들은 난을 진압하고 돌아와 인략스타가 됩니다. 남이는 26의 병조판서가 됐고 구성군 이주는 27의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자리를 20대 청년들이 단숨에 꿰찬 겁니다. 세조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구공신이 너무 커지면 신공신으로 눌러라. 신공신이 날뛰면 구공신으로 잡아라. 왕은 그 위에서 심판 역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한 가지를 더 남기고 죽습니다. 원상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 옆에 붙여놓는 원로자문단인데 사실상 왕보다 권한이 셌어요. 세조는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아들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같은 구공신들을 원상으로 임명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세조가 살아있을 때는 세조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죽으면 심판이 사라진 경기장에 선수들만 남은 겁니다. 구공신에게 원상이라는 권력까지 쥐어줬으니 이제 신공신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왕 예종은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건 왕관만이 아니었어요. 공신들이라는 시한폭탄도 함께 물려받은 겁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세조가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었듯 예종도 가만히 앉아서 원상들 말만 듣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종은 8살에 세자가 되어 11년간 궁에서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세조 12년부터는 대리청정까지 했어요. 공신들이 어떻게 나라를 먹고 있는지 그 구조를 안에서 다 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공신들의 횡포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리를 임명하는 이조와 병조의 담당자 집에 공신이나 권력자가 찾아가서 자기 사람을 심어달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납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공신들이 중간에서 대신 내주고 그 대가로 백성한테 몇 배를 뜯어내는 구조입니다. 고리대금에 가까운 착취였어요.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이 두 가지의 칼을 댔습니다. 1468년 예종은 조정에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분경을 금한다. 공신이든 종친이든 제추든 위반하면 극형에 처한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냐면요. 극형이라는 건 사형을 뜻합니다. 인사 로비를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공신에게 면책특권이 있던 시대에 그 면책특권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궁궐 안 어전회의 예종이 옥좌에 앉아 이 명을 내릴 때 한명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신숙주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겠지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종의 칼이 공신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공신도 신공신도 가리지 않았어요. 방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혼자서 양쪽 전선을 동시에 여는 것과 같았어요. 예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분경 금지령은 선포 직후부터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신들은 노골적으로는 안 갔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여전히 인사에 개입했거든요. 법은 바뀌었지만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종은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공신들의 군사적 기반, 바로 남이와 구성군을 먼저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균형추를 직접 깨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입니다.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이야 혜성이 그냥 천문현상이지만 조선시대의 혜성은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로 해석됐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출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자광은 양반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서자는 과거를 볼 수 없었고 관직에도 오르기 어려웠어요. 신분의 천장이 확실한 사회에서 유자광은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윗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쓸모는 윗사람의 적을 제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자광이 노린 것은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무인으로 26세 병조판서에 오른 젊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죽은 지금 남이의 뒷배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남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조가 남이와 구성군을 너무 총애했거든요. 예종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이 사람들을 더 아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자인 자기가 있는데 26살짜리 청년 무관에게 병조판서를 주고 사촌 형인 구성군에게는 영의정까지 줬으니까요. 질투만이 아니라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력을 가진 인물이 왕실 종친이거나 무력의 정점에 있다면 언제든 왕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유자광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유자광이 예종 앞에 나아갔습니다. 승정원이었습니다. 유자광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이가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민 것은 시 한 편이었습니다. 남이가 이시아의 난을 진압한 뒤 백두산에 올라 지은 시 북정가입니다. 백두산 돌로 칼을 갈아 다 닳게 하고 두만강 물로 말을 먹여 다 마르게 하리라.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 원래 시의 핵심 글자는 평국이었습니다. 나라를 평정한다, 즉 외적을 물리쳐 태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변방 장수가 충성심을 노래한 시예요. 그런데 유자광은 이 평자를 득자로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나라를 얻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글자 하나가 충성의 시를 반역의 선언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종은 이 보고를 받고 즉각 남이를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남이는 끌려와 국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시아의 난을 진압했던 강순도 연루됐습니다. 국문장에서 남이는 끝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이, 강순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몸을 수레에 묶어 사지를 찢는 형벌입니다. 28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예종실록에 담겨 있는데 예종실록은 예종이 죽은 뒤 성종대에 편찬된 것입니다. 즉 남이를 제거한 쪽이 기록을 쓴 겁니다. 남이가 정말 영모를 꾀했는지 아니면 순전히 정치적 숙청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모에 가담했다는 사람이 고작 10명 남짓이었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뒤집으려는 음모치고는 규모가 턱없이 작았어요. 이건 영모라기보다 제거에 가깝습니다. 유자광은 이 공로로 일약 신분 상승을 이루었고 예종은 눈엣가시 하나를 뽑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이를 제거한 뒤 예종의 상황은 좋아졌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세조가 만든 권력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공신과 신공신, 이 두 세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왕이 그 위에 앉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예종이 신공신의 핵심인 남이를 직접 제거해버렸습니다. 균형추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남은 것은 구공신뿐이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홍윤성, 원상의 자리에 앉아 왕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힘이 제한 없이 커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안에 견제 역할을 하던 감사팀을 없앴더니 이사회가 대표이사 머리 위에 올라앉은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구성군 이준이라는 존재가 남아있었습니다. 구성군은 세종의 손자이자 세조의 조카로 이시아의 난을 진압한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조카를 유독 총애했는데 예종 입장에서 구성군은 남이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성군은 왕족이었으니까요. 남이는 아무리 출세해도 왕이 될 수 없지만 구성군은 세종의 피가 흐르는 종친입니다. 결국 예종은 양쪽 모두를 적으로 만든 셈이 됐습니다. 신공신을 제거해서 구공신의 견제 수단을 없앴고 구공신은 원상이라는 제도적 권력으로 왕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왕족 중에는 자신보다 인망 있는 구성군이 버티고 있었어요. 19살 왕은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 아이러니 하나를 짚겠습니다. 예종이 남이를 제거한 것은 분명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조처럼 강한 왕권을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조가 공신을 다룰 수 있었던 건 세조 자신이 쿠데타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어본 사람만이 칼잡이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이에요. 예종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정치를 배운 것과 실제로 피를 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방향은 옳았습니다. 공신의 특권을 줄이고 왕권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칼을 빼앗으려면 먼저 칼잡이를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예종은 칼잡이 한쪽을 없앤 뒤 나머지 칼잡이 앞에 홀로 선 겁니다. 그리고 즉위 14달째 되던 날, 전날까지 멀쩡하던 예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종실록은 사인을 족질이라고 기록합니다. 발에 생긴 병이라는 건데 현대의학자들은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독살설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예종의 죽음을 가장 방인 사람들이 예종이 죽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469년 11월 28일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환관 안중경이 예종의 죽음을 알린 직후 신숙주는 곧바로 다음 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현조 정인지의 아들이자 정희왕후의 사위였습니다. 예종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현조가 안쪽으로 들어가 정희왕후에게 직접 아뢰ን 다음 서너 번 안과 밖을 왕복하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비와 대신 사이를 오가며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잠시 뒤 정희왕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복궁 강령전 동북쪽의 작은 편방이었습니다. 신숙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들은 밖에서 다만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다고 들었을 뿐이고 이에 이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희왕후가 답했습니다. 주상이 앓을 때에도 매일 나에게 아침 문안을 왔소. 병이 중하면 어찌 이렇게 하겠느냐고 나도 생각했소. 둘 다 예종의 죽음이 뜻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 대화는 기록을 위한 연기에 가까웠습니다. 정희왕후는 사위 정현조와 도승지 권감을 시켜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으로 좋겠소? 대신들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컨대 대비의 정교를 듣고자 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이름을 꺼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대비가 먼저 발표하면 자신들은 동의했을 뿐이 되니까요. 정희왕후는 정현조를 통해 답을 내렸습니다. 지금 예종의 원자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고 월산대군은 어려서부터 병이 있소. 제울상군이 비록 어리긴 하나 세조께서 일찍이 그 기국과 도량을 칭찬하여 태조에 비겼으니 그를 다음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소. 제울상은 훗날의 성종입니다. 당시 나이 13살이었어요. 이 발표는 상식적으로 보면 큰 논란이 일어나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에 따르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람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었거든요. 4살이라 어리다고요? 문종의 아들 단종은 12살에 즉위했고 그보다 어린 왕이 동아시아 역사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렴청정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전대군이 너무 어리다고 치면 다음 순서는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이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고 제울상군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정희왕후는 월산대군이 어려서부터 병이 있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월산대군은 세조와 함께 사냥터에 가서 활을 쏜 기록이 있어요. 병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조가 제울상군을 태조에 비겼다는 이야기, 이것도 세조실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00년도 더 뒤에 차천로라는 인물의 야사집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공식 기록인 것처럼 인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월산대군과 제울산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장인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의 장인은 박중선 적개공신 출신의 신공신이었습니다. 반면 제울산군의 장인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명회의 사위가 왕이 되면 한명회는 국왕의 장인이 됩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왕의 아버지뻘이 되는 거예요. 구공신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구동성이었어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직후 신숙주가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밖은 보고 듣는 것이 번거로우니 사정전 뒤뜰로 나가 이를 의논하고자 합니다. 밖이 번거롭다는 건 사관이 옆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뜰로 나가겠다는 건 기록에 남기지 않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선 최고의 정치인 신숙주가 대놓고 사관의 붓을 피한 겁니다. 그렇다면 뒤뜰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남아있어요. 도승지 권감이 나와서 이렇게 계달했습니다. 당일 즉위하고 교서를 반포해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즉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이 죽었을 때 문종은 엿새 뒤에 즉위했습니다. 문종이 죽었을 때 단종은 나흘 뒤에 즉위했어요. 그런데 예종이 죽은 당일에 다음 왕을 즉위시키겠다? 아침에 왕이 죽어서 오후에 새 왕이 선다?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종묘에 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며 백관의 조문은 어떻게 받는다는 건지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면 반발이 나올 수 있었어요. 밤을 넘기면 위험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했던 겁니다. 대신들이 뒤뜰에서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뒤 궁궐에서는 제울산군을 모셔오기 위해 위사, 그러니까 호위 군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위사를 보내어 자산군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미처 아르기 전에 자산군이 이미 부름을 받고서 대궐 안에 들어왔다. 조정에서 왕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기도 전에 제울산군이 이미 궁궐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리 알려준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의왕후와 한명회, 신숙주 사이에 예종이 죽기 전부터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오후 신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13살 제울산군은 면복을 입고 근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예종이 죽은 지 불과 8시간 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왕이 죽고 점심도 지나기 전에 다음 왕이 결정되고 해가 지기 전에 즉위식까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성종하지만 13살짜리 소년에게 실권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원상 대신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자 원상으로서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겸했어요. 인사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준 겁니다. 그리고 즉위 직후 구공신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구성군 이준을 제거한 겁니다. 성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강자평이 구성군을 유배시키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성군이 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과거의 일을 꺼냈습니다. 이주는 세조 때에도 궁인과 통정했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조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을 세조가 죽고 나서야 꺼낸 겁니다. 구성군은 결국 유배되었고 1479년에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총애하던 조카는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성종 즉위 2년 차인 1471년 3월, 성종은 좌리공신 75명을 책봉합니다. 좌리는 임금이 되는 것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로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때 사헌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근본의 좌리공신은 무슨 공이 있습니까? 세종의 태평한 조정에서는 공신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공을 보답하려 하십니까? 성종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대역복을 이어서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 공이 없겠는가. 솔직하게 나를 왕으로 만든 것 자체가 공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좌리 1등 공신 9명의 명단을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신숙주, 한명회, 최항, 홍윤성, 조성문, 윤자운, 김국광, 정현조, 권감 예종이 죽던 날 아침 승정원에 모여있던 8명의 정의왕후의 사위 정현조와 도승지 권감이 추가된 명단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사 참여자 명단이에요. 여기서 한 명, 구치관만 2등 공신으로 밀려났습니다. 구치관은 원상 중에서 유일하게 청백리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합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성종이 좌리공신 책봉교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성 대왕 대비께서 세조 대왕을 추념하시고 나소자를 돌아보시어 이에 큰 책명을 정하시니 이 문장에서 나소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즉위가 정상적인 계승이 아니라 정희왕후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13살의 소녀는 숙부 예종의 전철을 보고 배웠습니다. 공신에 맞서다 14달 만에 쓰러진 왕을 봤어요. 그래서 성종은 기다리기로 합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는 1476년까지 7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명회는 조선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장인이고 원상이며 이조와 병조를 겸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어요. 한강변에 지은 그의 별장 이름이 압구정이었는데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압구정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종에게 기회가 옵니다. 1474년 성종의 왕비이자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였어요. 한명회와 성종을 연결하던 가장 강한 끈이 끊어진 겁니다. 이어서 1476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성종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이제 성종은 스스로 정치를 해야 했고 더 이상 할머니 뒤에 숨을 수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종이 택한 전략은 예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종은 공신을 정면으로 공격했지만 성종은 우회했어요. 어떻게? 새로운 세력을 키운 겁니다.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은 지방 향촌에 기반을 둔 성리학자 집단으로 공신들과는 출신도 성향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유교적 명분과 도덕을 무기로 공신들의 부패와 특권을 비판했어요. 성종은 이들을 삼사, 그러니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같은 언론기구에 배치했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왕이 직접 한명회를 공격하면 예종처럼 되지만 사림이 제도적으로 탄핵하면 왕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신하들이 그러니 라고 한 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칼을 직접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배치한 겁니다. 실제로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뒤 대관들은 한명회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명회의 사치와 전횡을 탄핵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어요. 한명회는 여전히 최고 원로 대신이었지만 왕비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대간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 예전 같은 위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성종은 공신을 단번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인 겁니다. 사림이라는 새 세력을 키워 견제하게 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해 법과 제도의 틀을 갖추었어요. 왕의 뜻이 아니라 법의 힘으로 공신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1487년 한명회는 병석에 눕습니다. 성종은 내일을 보내 치료하게 했어요. 장인이자 원로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한명회는 그의 세상을 떠났고 성종은 정식으로 조문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종과 성종 두 왕은 같은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공신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종은 정면 돌파를 택했고 14달 만에 쓰러졌습니다. 성종은 7년을 기다렸고 25년을 통치했습니다. 예종이 멍청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종의 개혁 의지는 진심이었고 방향도 옳았습니다. 다만 19살의 왕에게 7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유를 허락받지 못한 겁니다. 원상이라는 제도가 왕의 독자적 판단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었고 공신들은 이미 왕보다 강했으니까요. 예종은 잊혀진 왕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고 드라마에서도 대개 무능하거나 나약한 왕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예종은 무모하리만큼 용감했고 부패한 구조에 맞선 개혁가였습니다. 다만 그 용기를 뒷받침할 시간과 기반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13살 소녀는 숙부의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싸울 때를 아는 것보다 참을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성종은 참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성종은 이후 25년간 조선을 통치하며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사림을 중용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시기에 공이 큽니다. 하지만 성종의 시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키운 사림과 훈구의 갈등은 점점 격렬해졌고 성종이 내린 또 하나의 결정, 패비윤 씨의 비극은 다음 세대에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 어머니의 복수를 꿈꾸던 그 아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